우리가 수만 년 전에 있었던 고대 생물체들의 부산물들이 남아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게 바로 화석연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어있던 동물들, 식물들을 꺼내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이용하게 됐던 게 지난 300년 동안 18세기부터 지금 21세기까지 인간의 산업혁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그 막대한 문명의 힘을 바로 과거 수만 년 전에 생명의 에너지로부터 가져온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좋은데요. 그 땅 밑에서 수만 년 동안 잘 잠들어 있던 화석들을 깨어내서 우리의 힘으로 램프 속의 지니처럼 꺼내서 이용을 하니까 그게 부작용들을 발생을 시키게 돼요. 지속 가능 발전 관점에서 에너지와 기후변화 개념이 중요할까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개념들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간단히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한국어로 번역할 때 좀 오해가 되는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다들 이렇게 지속하면은 그냥 계속한다라는 거로 알고 있어요. 발전을 지속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 영어식 표현은 Sustainable Development거든요. 그러니까 Sustain이라는 건 이렇게 받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치는 건데 인류가 계속 이제 발전해왔죠. 뭐 원시 시대부터 중세 시대, 고대 시대에 거쳐서 지금의 현대 사회까지 발전해왔는데 지금의 우리의 발전된 이 문명을 과연 지구가 떠받들 수 있는가,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개념이 지속가능 발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발전, 지금까지 너무나 훌륭하게, 멋지게 이런 첨단 사회를 살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 인류 문명을 지구가 버텨줄 수 있을까? 그런 회의를 갖게 됐고요. 이제 유엔에서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지구라는 별을 떠날 수 없다면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발전해보자. 라는 게 바로 이제 Sustainable Development,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발전이라고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은 이제 주로 세 가지를 추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경제적 성장, 그렇죠? 발전해야겠죠.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 그리고 이제 환경 보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게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고요. 에너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동력이 바로 에너지이기 때문이죠. 과거 원시 시대 때 수렵 채집하고 뭐 농경하던 시대, 뭐 소나 말을 기르고 돼지로 농사짓던 시대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같이 이런 현대적인 삶,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스마트폰으로 연결을 하고 전 세계가 같이 한류 문화를 공유하고 이런 것들은 불가능했겠죠. 자, 지금처럼 이런 발전을 하기 위해서 바로 필요한 것이 바로 동력이었고요. 자, 그러면 인류가 지금까지 잘 발전해왔지만 아직도 이제 미개발 상태인 나라들도 있고 우리 선진국들도 발전해야 되고 그때 필요한 동력으로서 힘으로서 에너지라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그렇게 발전을 하는데 에너지라는 힘은 있는데 지구가 과연 감당할 수 있나라고 할 때 이제 지구적인 환경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으면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지구가 아파하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국제 환경 문제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들 보면 멸종위기 종들, 이제 다양한 생물 종들이 사라져가고 있죠. 그리고 사막화, 몽고나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막이 점점 넓어지게 되면서 인간이 살 수 없는 땅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물 부족, 이런 것도 이제 심각한 인류의 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죠. 저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라고 보이는 게 바로 이제 기후변화라는 거고요. 지구의 얇은 층인, 대기층인 이것들이 급격히 변하면서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앞에선 종다양성 문제, 사막화 문제, 물 부족 문제, 오존층 파괴 문제 이런 것들과 가장 결부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아니냐라고 해서 유엔에서는 지속 가능 발전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로 이제 기후변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네, 에너지와 기후변화의 관련성은 좀 역사를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에너지가 중요한 이유는 인류 발전에서 이제 획을 긋는 중요한 변화 지점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혁명적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산업혁명이라는 게 인간의 발전들이 이제 도약적으로 급격하게 진보했던 시점들을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제 유럽에서 시작이 되었던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증기기관,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을 통해서 이제 인간의 힘을 벗어나서 기계적인 힘에 의해서 생산이 가능한 때가 되었던 게 바로 이제 증기기관이죠. 인류가 이렇게 발전했던 1차 산업혁명의 동력이 바로
석탄이었죠. 석탄이라는 것이 없었더라면 1차 산업혁명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 2차 산업혁명이 또 진행이 됩니다. 바로 1900년 이후에 20세기 들어서 석유에 기반한 2차 산업혁명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증기기관하고는 좀 약간 다르게 돼요. 증기기관은 이제 외연기관이라고 하거든요. 엔진 바깥에서 연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그 스팀을 이용해서 터빈을 움직이게 되죠. 자, 그게 증기기관 방식이었다면 반면에 석유에 기반한 2차 산업혁명은 내연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동차, 휘발유 자동차, 디젤 자동차 등이 전부 다 내연기관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때는 엔진 안에서 연소가 일어나요. 엔진 안에서 폭발이 벌어지고 그 폭발력에 인해서 피스톤이 움직이게 되면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죠. 지금 우리 사회가 자동차가 없었다면 지금 같은 도시 구조가 되지 않았겠죠. 지금의 현대는 바로 2차 산업혁명, 석유에 기반해서 디젤, 휘발유, 가솔린 등등을 이용해서 움직이게 됐던 것들, 그게 급격한 인류의 사회와 도시의 구조와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놓는 혁명적인 변화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동차는 누구나 다 이제 이용하는 시대로 바뀌었죠. 이제 미국은 자동차 없으면 뭐 우유 하나 못 사는 나라의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자, 한국도 80년대까지만 해도 자동차 보급률이 이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 뭐 골목에 10가구 중에 한 대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자동차였는데 지금은 아파트 가보면 가구당 한 대 기본이죠. 웬만한 큰 아파트들은 가구당 1.5대 내지 2대 정도 설계해서 주차장 설계를 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제 자동차라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그냥 너무나 익숙한 구조의 2차 산업혁명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18세기의 산업혁명 그리고 20세기의 2차 산업혁명이 있었는데요. 이 두 차례의 산업혁명 덕분에 지금 인류는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는데 자,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바로 석탄과 석유는 화석연료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화석연료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고대 중생대 때 살았던 뭐 공룡이나 뭐 무슨 고사리나 뭐 미생물들이나 플랑크톤이나 이런 고대 생물들이 땅속 밑에 가라앉았다가 그것들이 압력을 받으면서 변성이 되고 지금 딱딱하게 뭉치면 석탄이 되고 그리고 액체 상태로 바뀌게 되면은 석유가 되고 기체 상태로 남게 되면 천연가스, 도시가스라고 불리는 것들로 변형이 되게 되거든요. 즉 우리가 수만 년 전에 있었던 고대 생물체들의 부산물들이 남아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게 바로 화석연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을 저희가 캔에서 꺼낸 거죠. 자, 죽어있던 동물들, 식물들을 꺼내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이용하게 됐던 게 지난 300년 동안 18세기부터 지금 21세기까지 인간의 산업혁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그 막대한 문명의 힘을 바로 과거 수만 년 전에 생명의 에너지로부터 가져온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좋은데요. 그 땅 밑에서 수만 년 동안 잘 잠들어 있던 화석들을 깨어내서 우리의 힘으로 램프 속의 진이처럼 꺼내서 이용을 하니까 그게 부작용들을 발생을 시키게 돼요. 그게 바로 온실가스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데요. 이산화탄소는 지금 제가 뭐 녹화를 하는 이 중에도 제가 호흡하는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죠. 그렇죠? 식량을 먹고 탄소 동화 작용을 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에너지로 생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생물 활동뿐만 아니라 땅 속에 있는 화석 연료를 불태워서 지구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다 보니까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서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온실가스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자, 그것이 바로 이제 기후변화라는 현상이고요. 그로 인해서 에너지, 인간이 지금처럼 발전하게 됐던 동력이었던 에너지와 그리고 인간의 에너지 소비 때문에 기후변화라는 현상이 바로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라는 말보다 기후위기, 기후비상사태 같은 용어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어감상으로도 점점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좀 심각하지 않게 출발이 됐어요. 자, 기후변화라는 말이 어떻게 출발하게 됐냐면 이제 과학자들이 지구의 대기를 관찰하던 중에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자, 태양계 안에도 수성, 금성, 뭐 지구, 화성, 목성 등의 별들이 있죠. 자, 이 태양계에 있는 별들을 보더라도 생명체가 살 수 있을 정도의 따뜻한 조건을 갖춘 별은 지구밖에 없었어요.
자연과학자들이 보다 보니까 지구는 항상 일정한 평균 온도를 유지해서 뭐 한국처럼 사계절이 있는 곳이 있고 북극이나 남극처럼 추운 곳도 있고 뭐 열대처럼 뭐 우기와 건기로 나눠진 곳도 있긴 하지만 오랫동안 지구는 평균 기온이 크게 변하지 않게 일정한 패턴을 유지해왔다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70년대부터 관측을 해보니까 이게 깨지고 있다. 지구의 온도라는 게 항상 일정한데 일정하지 않고 깨지고 있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에 100년 동안을 보게 되니까 그 평균 기온의 평형 상태가 깨지고 증가한다라는 걸 관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관찰한 현상을 바로 지구 온난화라고 하거든요. 글로벌 워밍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 지구 온난화라는 경향을 확인을 했는데 국제사회에서 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물질이 바로 이산화탄소다, 온실가스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해서 협약을 체결을 해요. 자, 그럼 전 세계 160개, 200개 나라들이 유엔에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약속을 맺게 되는데요. 이때 몇몇 나라들은 그 말조차도 싫어해요. 아니, 우리나라는 따뜻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구 전체는 따뜻해졌지만 우리나라는 안 따뜻해졌는데? 라고 주장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어떤 나라들이냐면 지구가 평균 뜨거워지다 보니까는 남극과 북극에 있는 이제 만년설 빙하들이 녹게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헬류로 내려오는 곳들이 있죠. 이런 곳들은 북극과 남극의 빙하들이 점점 녹다 보니까 국지적으로 차가워지는 곳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안 더워지는데? 라고 반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엔에서는 전 세계가 다 합의할 수 있는 공통적인 문구가 뭐냐? 라고 봤더니 그럼 기후변화다, 클라이밋 체인지다 라고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과학자들이 고민했던 결과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거였는데 이 말조차도 너무 심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이제 국제사회가 합의해가지고 계약으로, 문건으로, 약속으로, 협약으로 체결하다 보니까 그 말에 대해서도 반발이 있어가지고 합의할 수 있는 온건한 표현으로 기후변화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지구온난화도 온난한 표현이었는데 기후변화도 들여다보면 기후가 변해서 뭐? 좋아진다는 거야? 나빠진다는 거야? 클라이밋 체인지. 변했어. 그래서 그게 나쁜데 좋은데 이런 이제 가치 판단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라는 표현 자체가 그게 중립적인 그냥 체인지지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인지 나쁜 방향으로의 변화인지 이런 걸 안 담고 있다라는 이제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과학자들은 최근에는 이제 지구온난화라는 표현도 안 쓰려고 하고요. 글로벌 워밍 이거 너무나 유순한 표현이다. 글로벌 히팅이다. 지구 가열이다. 지구가 불타고 있다라는 표현을 과학자들은 씁니다. 그래서 글로벌 히팅이라는 표현을 막 쓰기 시작했고요. 기후 변화 같은 경우에도 기후 변화 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쁘다는 인상을 줘야 된다라고 해서 기후 위기다. 지금은 인간이 생물종이 살 수 없는 이머전시 상황이다. 라고 해서 이제 클라이밋 이머전시, 기후 위기, 비상 행동 등을 선언하고 좀 더 적극적인 국제사회 노력 그리고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용어 자체를 이제는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를 쓰지 않고 지구 가열 그리고 기후 위기, 비상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게 최근의 추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그리고 이게 가능한 목표인가요? 예, 최근에 이제 그린 뉴딜 대통령께서도 선언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논의들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물어보셨던 2050년에 탄소 배출 제로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한 30년 남았죠. 30년 뒤에 한국이 배출하는 탄소가 네트로 없어야 돼요. 지금 많은 막대한 양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죠. 여러분들 가정용 자동차에서도 배출하고 있고, 집에 차가 없다? 자전거 탄다? 그래도 배출해요. 여기 지금 사용하는 각종 조명들, 카메라, 컴퓨터, 인터넷, 전기, 냉장고, TV 등등에서도 다 발전소에 전기가 오죠. 한국의 발전소의 또 30% 정도는 석탄 발전소에서 나와요. 본인이 직접 배출하지 않아도 온실가스가 다양한 곳에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네트로 제로가 된다는 건 일부 나오긴 하지만 그 일부분은 나무 심는 거나 이런 것들로 상쇄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달성 가능한 목표인가? 굉장히 어려운 목표죠.
영어식 표현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챌린징한 목표다라고, 도전적인 목표라고 얘기를 해요. 즉 그냥 지금 하는 것처럼 해와가지고는 될 수 없는 목표라는 거고요. 지금보다 굉장히 훨씬 열심히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해야지 달성 가능한 목표가 2050년 1.5도씨 목표. 자, 그럼 한국적 상황은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으로 불립니다. 전 세계의 기후를 망치는 악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한국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대표적인 지표들 몇 가지 보면, 전 세계에서 한국이 경제 규모로 차지하는 지위가 있죠. 교역 규모, 수출 규모. 한국은 특히나 수출을 통해서 성장하고 유지하고 있는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한국의 경제 교역 규모는 11위, 13위 이 정도 됩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규모는요. 전 세계로 보면 7위, 9위 이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7위, 9위 정도예요. 그렇죠? 한국이 전 세계에서 시장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보다 온실가스 배출로 망치는 데서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기후 악당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한국은 이렇게 국제적으로 보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악당으로 간주되고 있는 게 한국입니다. 자, 그러면 가뜩이나 어려운 목표, 1.5도 목표, 2050년 탄소 배출 제로, 한국은 더 해야 할 일들이 많죠. 개과천선하는 정도의 악당이 선인으로 바뀌는 정도의 정말 다시 태어남, 탈바꿈이 있지 않으면 힘든 목표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생에너지 부분이 힘들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이게 부분이 크게 확대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고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예,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바람처럼 매년 재생되는 에너지인데요.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이런 에너지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하지 않죠.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서 미래 에너지다라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도 이런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2000년부터 신재생 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활성화시키려고 지원을 많이 해왔어요. 자, 그랬는데 여태까지 안 된 이유가 뭐냐? 2000년 되면 벌써 20년이 됐죠. 20년이면 강산이 2번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죠? 태양광 풍력으로 강산이 2번 바뀌어야 되는데 별로 바뀌지 않았죠. 자, 그 이유가 뭐냐? 저는 정권마다 이유가 좀 다른데요. 2000년대부터 이제 재생에너지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현 정부가 출범을 하죠. 노무현 정부 때 실책을 하게 됩니다. 자, 2000년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신재생 에너지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으로 들어간 가장 중요한 제도는 발전 차액 지원제라는 제도예요. Feed-in Tariff라고 해서 FIT라고도 하는데요. 간단하게 Feed-in Tariff는 뭐냐면 석탄, 화력발전, 원전 등으로 만드는 전기의 단가가 킬로와트당 50원이다 라고 하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만드는 전기는 좀 더 첨단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100원 정도 돼요. 석탄화력 발전이나 태양광이나 만드는 전기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100원짜리가 팔릴까요? 안 팔리겠죠. 당연히 50원짜리가 팔리겠죠.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가 보급이 될 수가 없죠. 싼 거 쓰다 보니까. 전기는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발전 차액 지원제는 이 차액만큼 화력 발전은 50원, 신재생 에너지는 100원, 그러면 50원만큼은 정부가 보조해야 된다. 그럼 이제 태양광이 설치가 되기 시작하겠죠. 이게 바로 발전차익 지원제예요. 그래서 발전차익 지원제가 있게 되면 태양광 풍력이 급속도로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03년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한국은 발전차익 지원제를 훌륭하게 잘했다. 그리고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발전차익 지원제를 폐기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노무현 정부 때 발전차익 지원제를 폐기하고요. 2011년부터 의무할당제라는 RPS 제도를 변경합니다. 자, RPS는 Renewable Energy Portfolio System이라고 하는데 포트폴리오거든요.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상관없이 이 발전 차액만큼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발전사들한테 총량을 줘요. 몇 메가와트, 몇백 메가와트 너네 달성해라고 주고 그다음 가격은 알아서 해. 시장이 정해지는 방식이에요. 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다 지원하는 정책인데 라고 싶을 텐데 앞에 2000년 초반에 만들어졌던 발전차익 지원제는 태양광은 보급자 입장에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정부가 50원 보장해 줄게 라고 하니까 20년 동안 안전성을 가지고 사업에 들어가서 태양광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RPS가 되게 되면 시장에서 가격이 변동이 되거든요. 들쭉날쭉해요. 잘못하면 폭락할 수도 있는 거, 주식 가격처럼. 자, 그러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그때 2003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판단했던 이유는 오판이었죠.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시장이 성숙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정부 보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정부 보조를 줄이고 시장 메커니즘에 맡기겠다라고 하면서 RPS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서 더 이제 확장이 멈춰버리게 돼요. 발전차익 지원제 때 확 늘어났던 재생에너지가 이제 정체되는 형태를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명박 정부 취임하자마자 녹색 성장을 선언을 했어요. 저탄소 녹색 성장이 앞으로 향후 한국이 60년 동안 가야 될 전망이다 라고 이제 환경, 녹색을 강하게 정부의 정책의 전면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노무현 정부에서 오판이 되면서 정체가 됐던 신재생 에너지가 녹색이죠. 그린이죠. 친환경이죠. 더 확산이 돼야겠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정체가 돼요. 왜냐? 이명박 대통령은 환경론자 출신이 아니시죠. 이분은 전형적으로 토목업자, 대한민국을 포크레인으로 산과 하천과 생태계를 파괴하면 돈 버는 사람이었던 분이었는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국은 이제 회색 성장이 아니라 녹색 성장으로 가야 된다라는 선언을 하셔요. 갑자기 이제 당황스러웠죠. 시민사회에서는 좀 당혹스러웠어요. 이게 뭔가? 자, 이분은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이명박 대통령이 관심이 있었던 태양광 풍력은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깨끗한 에너지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많이 보급이 될 테니까 그것을 필요한 시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업체가 필요하겠죠. 한국은 바로 그 업체를 장악해야 된다라는 게 이분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명박 정부 때는 신재생에너지 좋은데 그걸로 돈을 벌자. 산업적인 측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에너지를 깨끗하고 친환경으로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관심이 많았죠. 자, 그래서 이분이 하셨던 일은 앞에 말씀드렸던 노무현 정부 때 오판에서 없애버렸던 발전차익 지원제를 되살려냈습니다. 자,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요구했던 태양광, 풍력 이런 거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게 10년 전에 없어져 버린 발전차익 지원제다라는 요구를 10년 동안 단체들이 계속 요구를 했었고요.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에 발전차익 지원제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덕분에 2017년 이후에 태양광 많이 늘어난 것들 보셨을 거예요. 자,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한계의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덕분에 2000년부터 신재생 에너지가 활성화되지 못했고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그 다음에 아무 일 없었던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좀 나아지기는 했는데 한계 부분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발전차익 지원제는 한시적으로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제 문재인 정부 3년 지나갔습니다. 이제 2년 남았어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거 딱 앞으로 2년만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년 뒤에는 문재인 정부 임기한 종료한 뒤에는 모릅니다. 없어질 수 있어요. 정권이 바뀌거나 심지어 민주당 내 다른 누구 대통령이 되더라도 관심 없으면 없어질 수 있는 게 바로 발전차익 지원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지금 요만큼 겨우 3년 동안 태양광 정도 좀 늘려놓긴 했지만 그 제도가 굉장히 위험한 위태위태한 줄에 있는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확대하려면 이런 제도 아직 좀 미흡하죠. 이걸 개선해야 될 겁니다. 그죠? 상설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또 마련해야 될 거고요. 또 하나, 제도적 기반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인식적인 기반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자, 불과 한 달 전에 2020년 7월, 우리는 8월, 7, 8월 한국에 갑자기 이제 홍수들이 장마가 길어지면서 홍수 피해를 많이 봤죠. 전라남도, 충청도 지역에 강원도, 경북, 영덕 지역에 홍수 때문에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자, 홍수 피해가 발생을 하자마자 보수 정당과 언론에서 나오는 신문 일면 기사들 뭐냐?
문재인 정부에서 산 깎아가지고 태양광 했더니 전부 다 산사태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자, 물론 일부 산사태가 난 곳들도 있기는 해요. 자, 그런데 태양광은 주로 산사태 내지 않는 곳에 되도록 되어져 있고요. 태양광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했던 거는 통계로 보면 1% 정도 내외라고 합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문화적 인식적 저항인 거죠. 신재생이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저렇게 괜히 해가지고 경제성도 없고 환경도 오히려 파괴하는 나쁜 일들을 현 정부가 벌이고 있다라는 공격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공격들이 많게 되면 제도도 개선할 수 없고 동네에서 태양광 사업한다 해도 싸움만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2000년부터 한국이 신재생 에너지 보고를 해오긴 했지만 노무현 정부 때 실책을 했고 이명박 정부 때는 방향을 잘못 잡았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사회 문화 인식 정치 구조상의 한계로 인해서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이고요. 이런 제도적인 문화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게 이번 정부 혹은 다음 정부에서 풀어야 될 과제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이게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저한테 사실은 전 세계 어디를 봐도 한국하고 똑같은 나라 하나도 없거든요. 보면은 한국하고 어떤 부분은 유사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경우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너무나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를 따르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이 배울 점이 있는 나라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곳은 독일이란 나라예요. 독일은 석탄이 꽤 많이 있는 나라긴 하고요. 자, 그런데 일조량도 많지 않아요. 햇빛이 별로 없는 나라예요. 태양광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런데 아마 독일에 가보시면은 풍력발전소가 거의 전봇대 보이듯이 막 보이고요. 동네마다 하나씩 있고 집집마다 태양광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독일은 자연적 여건은 크게 한국에 비해서 좋은 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탈원전, 그리고 탈핵국가 등등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열심히 보급한 사례, 적극적으로 기후 대응을 한 사례로 모범적인 사례로 한국이 독일을 사례로 어떻게 하면 기후변화 대응을 할 것인가,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보급을 할 것인가 라는 데서 시사점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나라가 독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2배로 높여야 한다는 세부 목표가 있는데요. 에너지 수요 관리는 왜 중요할까요? 재생 가능한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소비하는 부분을 가급적 효율적으로 만들고 우리의 소비를 좀 관리하는 부분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리면 좀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자, 지금도 이제 요즘에도 지금 태양광 패널 보급 사업들을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원해주고 자기 자본 비용 매칭이 들어가죠. 정부가 한 50만 원 내면은 자기 돈 한 30만 원, 50만 원 내야지 이제 아파트에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할 수가 있어요. 2000년에 산업부가 전액 다 산업부가 됩니다. 아주 파격적이죠. 그 정도로 이제 관심을 갖고 제주도에다가 태양광 마을을 만들어줬어요. 자, 그랬더니 주민들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전까지는 전기요금이 여러분들하고 다르지 않을 거예요. 집집마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한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랬는데 산업부에서 태양광 패널을 전부 다 설치해 주니까 전기요금이 1,000원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집집마다 이제 옥상에 그리고 앞에 마당에 설치해 놓은 태양광에서 자기 집에 필요한 전기를 거의 다 공급하죠. 그리고 여름철에 필요한 에어컨이나 잠깐 좀 부족한 부분 하니까 전기요금이 1,000원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산업부 입장에서 1차적인 목표는 달성을 했죠. 그죠? 그 100가구가 써야 되는 전기 에너지를 그 지역에 있는 집집마다 설치한 태양광으로 다 공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정책이 아주 효과적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주민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전기요금이 1,000원밖에 안 나와요. 매달 2만 원씩 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행동이 바뀌느냐? 김치냉장고를 사기 시작해요. 저는 냉장고가 하나였는데 김치냉장고 하나 더 놔요. 김치냉장고를 하나 더 놔도 전기요금이 5,000원밖에 안 나와요. TV를 바꿔요. 훨씬 더 큰 거를. 컴퓨터도 하나 늘리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1년 지나니까 똑같이 2만 원이 나와요. 전기를 더 쓰는 거죠. 그렇죠? 깨끗한 에너지라고 태양광을 공급을 했더니 전기요금이 절약되니까 사람들은 전기요금 안 나가네? 좋네? 하면서 소비를 더 늘린 겁니다. 그럼 결국엔 태양광 전기 쓰고 거기다가 석탄 발전 전기를 또 쓰는 거죠. 전기 소비가 더 늘어난 거죠. 이건 정부의 목표가 아니죠. 태양광을 보급하는 이유는 석탄 발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하지 않고 깨끗한 태양광 쓰자라고 한 건데
태양광 썼더니 오히려 전력 소비가 늘어나더라. 이걸 이제 반등 효과라고 하거든요. 리바운드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청정 에너지도 좋지만 우리 주변에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수요 관리를 하지 않고 효율을 개선하지 않고 그냥 공급 위주의 정책만 쓰게 되면 결국에는 소비가 또 늘어나가지고 오히려 더 전에 또 청정, 저탄소, 재생 가능 에너지 목표 달성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런 수요 관리 정책들이 먼저 선행되고 결합된 다음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보급되어야지 저탄소, 그린 에너지 전환 이런 목표 달성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추세는 어떤가요? 앞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는 경제 성장 그리고 뭐 국가 발전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돼 있죠. 이걸 우린 동조화라고 얘기를 해요. 커플링 돼 있다 그래요. 커플처럼 따라다니는 거죠. 경제 성장, 국가 발전할 때 에너지 소비는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움직이게 되죠. 자, 그럼 앞으로 한국의 발전도 계속 진행이 되겠죠. 자, 근데 그렇게 되면 기후 온난화는, 지구 온난화는, 기후 변화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는 경제 성장과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소비를 어떻게 탈동조화시킬 것인가, 얘네 둘을 떼어낼 것인가. 즉 앞으로 2020년 이후에 한국은 경제 성장 하겠죠. 그렇죠? IT 산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뭐 인공지능 덕분에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더라도 에너지 소비는 같이 증가하지 마라. 에너지 소비는 정체되거나 하락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온실가스도 감축해야 된다. 이런 탈동조화, 디커플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한국은 지금의 산업 구조로 유지가 돼서는 안 되겠죠. 1970년대, 80년대 중고공업 위주의 제철, 석유화학,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서 100만 원 버는 구조가 지금 한국의 구조였거든요. 자, 이런 구조에서 정보통신, IT, 고부가 가치 이런 산업 구조의 전환 등이 이루어져야지 이제 가능할 겁니다. 근데 아직은 한국의 그런 탈동조화의 조짐이 명확히 보이진 않고 있고요. 자, 이렇게 경제 성장과 에너지 소비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을 떼어내는 것, 탈동조화 시키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시민들의 에너지 전략 실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제도나 정책들이 필요할까요? 네, 시민단체들은 기후변화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본인들이 실천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에너지 절약, 뭐 시범 아파트 단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해서 하고 있거든요. 모범 아파트 결정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10년 동안 제가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힘들어해요. 더 이상 줄일 게 없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우리가 좀 더 제도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전환한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구조적인 전환이 일어나려면 그냥 개인의 의식, 선한 시민들, 도덕적인 시민의식 가지고 행동하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실제 그걸 유도할 수 있는 위한 장치들이 좀 필요한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의 전력 소비, 에너지 소비가 온실가스라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그게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라는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라고 하면은 경제학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수단은 바로 시장에서의 전력 소비라는 행태가 일으키는 외부의 환경적인 영향, 그 비용을 그대로 시장 비용에 반영시켜야 된다. 그럼 당연히 배출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외부 효과의 내부화, 뭐 시장 가격화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한 달에 2만 원 내는 전기요금에는 온실가스 배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질 않아요. 포함되어 있더라도 굉장히 약하게 돼 있고 효과가 없게 반비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의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인류 생존의 위기이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한 처리 비용들을 전부 다 전기요금에 전가시킨다, 포함시킨다 라고 하면 전기요금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전기 낭비 못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요금 이 안에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나쁜 효과가 있다면 그걸 정당한 비용을 반영해야겠죠. 자,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특히나 문재인 정부도 에너지 전환에 관심이 있었고 2017년 5월에 출범하자 에너지 전환하겠습니다. 탈석탄, 탈원전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해 놓고는 전기요금 인상은 없습니다. 그래요. 시민들 행동하지 마십시오라는 거죠.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게 당연한 거죠. 탈석탄, 온실가스 배출 막아야 되는 거고요. 보다 안전한 에너지원으로 바뀐다? 당연히 전기요금이 인상돼야 되는 거죠. 이번 정부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바로 시민들의 실천뿐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경제적 유인 장치, 전기요금의 인상, 그것들에 대한 로드맵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정부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것이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교금의 인상, 외부 효과의 내부화 등은 사실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건 한전이라는 국가 공기업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은 또 중앙정부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자동차 중심의 도시 구조를 바꾸고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 그리고 자전거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구조 시스템을 만든다. 자, 이런 건 온건히 지방정부에 대전, 대구, 광주, 부산, 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도 각 지자체에서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셀 수 있는 게 바로 그 지방정부의 역할들이거든요. 자, 이때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어떤 곳을 상업지구로 하고 공원 녹지를 만들고 전철을 설치하고 하는 것들은 다 이제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거 온건히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곳 중에 하나가 또 건물 부분이거든요. 이 건물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지방정부에 있습니다. 도시의 기본적인 구조를 설계하고 그리고 건물에 대한 인허가를 내므로써 단열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권한들이 이제 온건히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방정부가 도시 구조를 바꾸고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걷고 싶은 도시, 그리고 에너지 낭비되지 않는 도시를 만드는 것들, 지방정부가 앞서서 할 수가 있죠. 실제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제로에너지 주택하우스를 모범적으로 먼저 설치를 했어요. 단열이 완벽해서 에너지를 하나도 안 쓰고도 쓸 수 있는, 집안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태양광 설치해서 다 공급하고 낭비가 하나도 안 되는 제로에너지를 시범적으로 했던 게 바로 서울시의 사례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시장님께, 도지사에게, 구청장에게, 군수에게 요구해야 됩니다. 요구하고 그 계획들이 잘 되고 있는지,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걸 요구하지 않게 되면은 시에서는 도에서는 지방정부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지금 16개 광역시, 나머지 250개 기초자치단체들을 보게 되면 이런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건축조례 등등의 에너지, 탄소 저감 등을 반영한 곳들이 많지 않아요. 시민들이 거기에 관심 갖고 목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한 가지 에피소드로 한 달 전 지난 2020년 7월 그리고 2020년 6월에 17개 광역자치단체하고 250개 기초자치단체들이 2050 탄소 배출 제로 선언을 했어요. 환경부와 동시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우리나라 지방정부들은 준비가 안 돼 있는 편이거든요. 기본계획이나 그리고 건축조례나 온실가스 에너지 저감을 위한 제도는 안 갖춰지는데 일단 선언을 해버렸어요. 시민들은 아직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환경부랑 맞춰가지고 선언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 도지사, 군수들은 저탄소 도시로 가겠습니다. 선언은 돼 있고요. 시민들은 안 돼 있고 그 안에 중간 단위의 계획들은 지역에너지계획, 기후변화계획, 토지기본계획 등은 거기에 아무도 맞지 않게 돼 있어요. 실행 가능성이 없는 그냥 공허한 구호로 낭비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개인의 실천뿐만 아니라 지사님께, 시장님께, 구청장께, 군수께 끊임없이 묻고 요구하고 그 과정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저는 이게 좀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기후위기와 그린위기, 그리고 지역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다면? 자, 앞에서 우리가 저탄소 사회,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이런 정책들을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죠. 나를 대신해서 국회의원을 우리가 뽑았고 그 국회의원들이 국가 정책을 다루고요. 나를 대신해서 시의원을 뽑았고 그분이 우리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의 시 정책을 보게 돼 있죠. 자, 이런 정치가 제대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들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들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자, 유럽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한 지 벌써 10년 이상이 훨씬 더 오랜 세월들을 가지고 있고요. 기후변화 제도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유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그린 딜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새로운 뉴딜을 그린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 유럽에서는 기후변화 법을 만들었고요.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성과들을 만들었던 배경이 바로 유럽은 녹색당이 각 회원국들마다 있고 유럽 의회에서 EU 의회에서도 녹색당이 차지를 하고 있고 뭐 3인당, 뭐 기민당 내에서도 녹색을 다루는 정치 체제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아직 그린 뉴딜, 녹색 전환 이런 거 잘 못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열심히 싸우면서 그 논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이미 그런 논의들이 정치적 힘을 가지고 제도와 예산과 재정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한국은 힘이 없습니다. 녹색당 아직 원내 국회의원 한 명 없는 만년 10년째 지금 원외 정당으로 있고요. 지방정부로 보면 지방정부에는 17개 시도 그리고 25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 있는 지역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아직 불씨들이 좀 남아있죠.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그린 뉴딜,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선 정치가 먼저 바뀌는 작업, 정치적 의제로 만들어서 정책을 바꾸는 일로 가야 되는데 바로 그런 녹색 정치를 만드는 게 바로 출발점이고요. 자, 2년 뒤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각 지역마다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그리고 시장, 군수들이 있죠. 자, 이분들에게 녹색 정치를 요구하고 세력화시키고 지역에서 작은 정책, 조례, 제도, 예산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기후 대응이라는 오랜 도전적인 과제를 풀어나가는 첫 단계이지 않을까. 그 부분들이 아마 지역에서 해야 될 첫 번째 걸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부분을 부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